문희상 국회의장이 국민발안 개헌안 처리를 위해 국회 본회의를 열었지만 미래통합당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신임 원내대표에 주호영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주 신임 원내대표는 패배의식을 씻어내는 게 급선무라며 당 재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신임 원내대표가 일하는 국회를 강조했습니다. 정쟁이 아닌 대화와 협치로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동안 있었던 정치권 이슈를 분석해보고 토론해보는 맞짱 토론. 오늘은 21대 국회를 이끌 여야 새 원내사령탑 선출의 의미와 향후 과제에 대해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5월 8일 어버이날이죠. 5월 8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네, 국민 100만 명 이상이 참여하면 개헌안 발의가 가능하도록 한 이번 헌법 개정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자동 폐기가 됩니다. 오늘 문희상 국회의장이 헌법 절차에 따라서 표결이 한다면서 국회 본회의를 열었는데 미래통합당이 예고한 대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한도영 기자. 네, 국회의사당에 나와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은 기한을 넘기게 되면 무산되는 건가요? 네,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늘 오후 4시에 본회의를 열었습니다만 통합당과 미래한국당 의원들은 예고했던 대로 본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이에 제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라는 개헌안 의결 종족수를 채우지 못해 투표 자체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통합당이 국민발안 개헌안 처리에 나서지 않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우선 절차상으로 본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내용적으로도 국민 100만 명 이상 참여만으로 개헌안 발의가 가능해지면 민주노총이나 정교조와 같은 특정 이념, 이익단체들의 개헌안이 남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헌법에 따르면 개헌안은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 의결이 돼야 되는데요. 국민발안 개헌안의 국회 처리 시한은 주말인 내일까지입니다. 오늘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며 사실상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한 기자, 20대 마지막 임시국회 회기가 오는 15일,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가량 남았는데요. 한 차례 더 본회의를 열 수 있을까요? 일단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무조건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거사 정리법, 해직공무원 복직특별법 등 민생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통합당에서는 의사일정 협의는 차기 원내대표가 결정할 사항이라며 미뤄왔었는데 오늘 원내대표 선거에서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됐습니다. 주 신임 원내대표는 먼저 현안을 살펴보고 당내에서 필요성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하는 국회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민주당 김태년, 통합당 주호영 두 신임 원내대표들의 일정 협의는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 상임위원장 전원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임기 종료를 앞둔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민생법안 처리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사당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1대 국회 미래통합당의 첫 원내대표로 주호영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주 신임 원내대표는 패배의식을 씻어내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거대 여당에 맞설 수 있는 힘은 결국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소속 의원들과 함께 당의 재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21대 국회 미래통합당 당선인들은 5선에 오른 주호영 의원을 선택했습니다. 주호영, 권영세 후보의 양자 대결로 펼쳐진 원내대표 경선에서 주 후보가 59표, 권 후보는 25표를 얻어 주 후보가 21대 국회 첫 원내대표가 됐습니다. 러닝메이트로 출마한 3선의 이종배 의원이 정책위 의장에 선출됐습니다. 주 신임 원내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패배의식을 씻어내고 기본으로 돌아가자고 강조했습니다. 또 치열하게 토론하고 결과에 승복하는 풍토를 만들어야 국민의 사랑이 돌아올 것이라며 당내 의견 수렴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조직, 교육, 정책, 홍보, 선거 준비, 밑바닥에서 다시 하면 못할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최선을 다해서 당을 재건하고 수권정당이 되도록 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주 신임 원내대표는 표류하고 있는 당 지도체제 문제와 관련해선 조기 전당대회보다는 비대위 체제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내정자를 빠른 시일 내에 만나 결론을 짓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이 정비되지 않은 채로
그다음에 개원 협상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8월 이전 전대는 저희 당이 실패를 성찰하고 반성할 기회도 갖지 않은 채 바로 당권 경쟁에 들어가는 문제 있다는 생각이었고. 주신임 원내대표는 한국당과의 통합은 가급적 빨리, 국민의당과의 통합에 대해선 동지를 많이 만드는 정치 집단이 성공한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주신임 원내대표는 국민의 지지만이 거대 여당과의 협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그의 다짐이 지켜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슈퍼 여당을 이끌게 될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신임 원내대표. 취임 첫날부터 국회 본회의와 법안 처리 협상에 나서야 하는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일하는 국회 만들기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했는데 특히 법사위 기능 축소 등을 강조했습니다. 김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신임 원내대표, 첫날 일정으로 문희상 국회의장을 예방했습니다. 일하기 위해 원내대표로 나섰지만 무거운 책임감이 앞선다며 성과를 내는 21대 국회가 되도록 국민의 삶을 챙기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여야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제도화에 무게를 뒀습니다. 국회 고유 기능인 어떤 토론, 논의, 갈등 조정, 이해관계 조정 이런 수기의 기능은 충분히 살리더라도 총량은 유지를 하더라도 결정은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국회 시스템은 갖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축소한다는 계획입니다. 법안 소위를 복수로 운영해서 법안 처리 속도를 좀 빨리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는 법사위에서 가로막히는 일이 없도록 법사위 기능도 제 위치로 되돌려 놓는 것도 좀 시급히 해야 될 일이어서. 문희상 국회의장 역시 일하는 국회를 거듭 주문하며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일하는 국회법이 포함된다면 그것이 최상이고, 그러니까 두 분이 새로 뽑으시는 분하고 상의를 해서 아주 화끈한 결단을 한번 내려보세요. 시작이 반인 거예요. 김 원내대표는 당 의원총회에서도 성과를 내는 국회 시스템을 반드시 만들겠다며 상시국회 등을 제도화하기 위한 일하는 국회법 통과를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일하는 국회법은 최대 330일이 걸리는 패스트트랙 심사 기한을 90일로 줄이고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또 매월 임시국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하고 불출석 의원의 수당 지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김 원내대표가 추진할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능 축소 등에 반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일하는 국회법에 대한 여야 논의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네, 이슈 분석 오늘은 박지영, 임천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여야가 모두 새 원내 사령탑을 선출했는데 어제 민주당 김태년 신임 원내대표에 이어서 오늘 미래통합당은 주호영 의원이 새 원내대표 당선이 됐어요, 박 기자? 그렇습니다. 5선이 되는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 84명의 당선인 가운데 그 59명, 그 70%의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네. 그 당선인의 최대 그룹이죠. 그 초선 당선인들 그리고 영남권 표심을 붙잡는 데 성공했다는 분석입니다. 그 주 신임 원내대표 당장 초선 참패 이후 당 수습과 거대 여당을 상대로 협상력을 발휘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 당내의 경우 그 김종인 비대위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야겠죠. 네, 예. 또 미래한국당과의 통합 문제도 놓여 있습니다. 그 여당을 상대로는 지금 여당이 20대 국회를 마치기 전에 그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협상에 나서야 할 것 같고요. 또 제일 중요한 21대 원구성 협상도 앞두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하겠죠, 그게. 네. 네, 어제 더불어민주당은 김태년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이 됐는데 임 기자, 오늘 첫 최고위 회의에 참석을 했죠. 오늘 첫 마디는 뭐였습니까? 네, 앞서 리포트에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네, 그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이제 국회 개혁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예. 네, 오는 10일 문재인 정부 3주년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와 민주당의 개혁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고도 말했는데요. 통합당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좋은 파트너를 만났다며 이 야당과 적극적인 협상에 나서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예. 이해찬 대표는 김태년 신임 원내대표가 이 경륜과 능력, 추진력과 협상력을 모두 갖췄다며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는데요. 이해찬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개헌을 앞둔 지금 일하는 국회, 성과를 내는 국회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일을 잘 해내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일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매우 높기 때문에 그 점에 많은 역점을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민주당의 21대 국회 첫 원내대표로서 김 원내대표의 책임이 막중한데요. 오늘 민주당과 시민당이 합당하기로 결론이 나면서 177석이라는 슈퍼 여당을 이끌게 됐습니다. 여당이 개헌 빼곤 다 할 수 있다는 얘기도 공공연히 나오고 있어서 국회 운영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낄 것 같습니다. 게다가 김태년 원내대표 하면 지금 당권파 친문 핵심이라는 수식어가 붙고 있는데요. 177석으로 규모가 커진 만큼 당 내부적으로도 친문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네, 조금 전에 임 기자 지금 민주당과 시민당이 합당 결론 났다라고 했었는데 구체적으로 권리당원 투표 좀 내용 좀 설명 좀 주시죠. 네, 민주당과 이제 시민당이 합당 여부를 결정하는 권리당원 투표가 이제 어제 오전 6시부터 네, 오늘 오전 6시까지 24시간 진행이 됐는데요. 네. 민주당 권리당원 22.5%가 참여를 했고 여기서 4.1%가 합당에 이제 찬성했습니다. 예. 현재까지 민주당과 시민당의 의석수를 합치면 179석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부동산 의혹으로 이제 논란이 불거진 양정숙 당선인에 대해서 시민당 최고위가 제명을 확정했기 때문에 시민당 의석수가 한 석이 줄었고요. 애초에 시민당은 이제 진보연합 형태로 창당된 만큼 그랬죠. 시민당은 민주당과 합당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기본소득당 용해인 당선인과 시대전환 조정훈 당선인을 출당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민주당의 의석은 163석에서 177석으로 14석이 늘어납니다. 민주당은 오는 15일까지 시민당과 합당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오는 12일 중앙위원회를 개최해 시민당과 합당을 결의하는 수임기간을 지정하고 13일 수임기간 합동회의를 거치면 이 두 당의 합당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네, 이해찬 대표가 이 한국당이 독자 교섭단체를 구성을 하게 되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언했었는데요. 민주당과 시민당과의 합당 변수는 없을까요? 네, 이게 민주당 지도부도 이제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시민당과 한국당은 출범 당시부터 선거제 개혁 취지를 이제 훼손하는 꼼수 비례 이제 정당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예. 꼼수 비례 정당이 다시 꼼수 교섭단체로 이제 논란이 된 배경에는 오는 7월에 이제 출범하는 공수처 처장 추천이 있습니다. 네. 공수처장 추천위는 7명으로 구성되는데 시민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하면 야당목 2명 중 1명을 가져올 수 있고요. 반대로 한국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하면 야당목 2명의 추천권을 모두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이 밖에 비례위성정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하면 국회 원구성이나 의사일정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가 있는데요. 그동안 민주당 내부에서는 통합당이 한국당을 교섭단체로 만들면 똑같은 방식으로 맞대응을 해야 하는 게 아니냐. 또 위성정당의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계획대로 흡수 통합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렇게 부딪혔습니다. 예. 하지만 앞서 이해찬 대표는 시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만들어졌고 민주당과의 합당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민주당 권리당원 투표에서 82.4%가 찬성해 정당성을 인정받는 대의 명분론의 힘이 이제 실린 만큼 예. 미래한국당의 교섭단체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민주당과 시민당의 합당은 이제 변수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합당은 지금 일정대로 진행이 될 거다. 예. 그렇게 보고 있군요. 네, 박 기자. 지금 미래통합당하고 미래한국당 통합 지금 논의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이제 앞으로 좀 곧 논의에 착수할 것 같은데요. 예.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 가급적 빨리 합당 논의하겠다는 입장 오늘 밝혔고요.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도 그동안 통합당의 새 지도부가 구성되면 합당 시기와 그 절차를 논의하겠다고 말해왔기 때문에 조만간 그 논의가 이뤄질 것 같습니다. 그 원유철 대표 다만 그 민주당과 더불어 시민당처럼 그 미래한국당 의원들의 그 의견 수렴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해찬 대표가 통합당과 한국당 이
합당을 좀 압박을 하니까 원유철 대표가 내당 간섭이라고 비판을 했어요. 네, 이 내정 간섭이란 말을 빗대서 이제 내당 네. 간섭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건데요. 네. 그 원유철 대표,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면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례위성정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준연동형 비례제라는 선거 악법을 폐지하는 것이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를 위해 원유철 대표는 2+2 여야 회담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 2+2 회담은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만나자는 건데요. 준연동형 비례제가 폐지되지 않으면 다음 선거에서도 그 꼼수라고 비판받아온 비례위성정당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관련 원유철 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결자 해지 차원에서 준연동형 비례제가 초래한 혼란의 근본적인 책임을 지고 준연동형 비례제라는 선거 악법을 폐지하는 데 앞장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네, 원유철 대표가 지금의 이제 선거제를 선거 악법이라고 얘기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 얘기했는데 미래한국당과 또 국민의당이 교섭단체 구성하느냐 어쩌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 국민의당에서 좀 나온 얘기인데요. 국민의당 이번 총선에서 이제 3석을 얻었는데 그렇죠. 예. 소수 정당이기 때문에 그 원내 전략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당대당 통합은 아니고요. 19석의 미래한국당과 공동교섭단체를 꾸리는 방안을 고려해 보겠다는 겁니다. 안철수 대표 역시 공동교섭단체 추진 취지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 이유는 교섭단체냐 비교섭단체냐에 따라서 원내 영향력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되면 여야 협상을 통해서 국회 운영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요. 상임위별로 간사도 둘 수 있고 국고 보조를 받아서 정책연구원을 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이에 대해서 한국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단 그 원유철 대표는 국민의당으로부터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대해 제안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제의가 온다면 지도부와 상의하겠다며 말을 아꼈는데요. 그 정치권 안팎에서 한국당과 국민의당이 교섭단체를 꾸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그 무소속 홍준표 당선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3석짜리 안철수당과 교섭단체 구성을 시도하면 민의에 반하는 또 다른 배신이라며 그 원유철 대표가 손학규 전 대표의 전철을 밟지 않길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미래통합당과 한국당은 이제 거대 여당을 어떻게 견제할지 고민해 나갈 텐데요. 그래서 한국당과 국민의당이 공동교섭단체를 만들어 야당 몫의 상임위원장 배분이나 공수처장 추천권을 확보하는 시나리오 등이 거론이 되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그 지금까지 통합당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나 그 한국당 원유철 대표의 발언만 놓고 본다면 그 한국당이 이게 독자로 국민의당과 그 교섭단체를 구성할 확률은 낮아 보입니다. 확률은 낮아 보인다. 네. 그런데 지금 장 밖에 무소속으로 나가 있는 홍준표 당선인 통합당 또 한국당 일에 계속 지적을 하고 있군요. 네, 이슈 분석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지영, 임채영 기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부가 서울의 집값을 잡기 위해서 꺼내던 카드로 3기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여기에 인접한 지역에 30만 원을 공급하는 계획인데요. 국회 입법조사처가 3기 신도시가 자족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첨단 산업 기업 유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강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지역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가 대규모 주택 공급을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3기 신도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는 서울과 분리된 자족도시를 목표로 경기도 하남 교산과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5곳에 주택 30만 호를 건설하는 계획입니다. 저희가 신규 택지를 공급하는 것은 그 지역의 교통과 자족시설 인프라를 함께 공급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정부가 3기 신도시 입주자를 이르면 내년 말부터 모집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사업의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오늘 보고서를 통해 3기 신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고용 유발 효과가 큰 산업과 기업 유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입주하게 될 가구들이 신혼부부와 젊은 층이 많아서 인공지능과 ICT 등 기술 혁신형 기업들의 산업 유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3기 신도시는 기본적으로 자족성이 높은 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신도시에 유입되는 젊은 가구들이 일할 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한테 맞는 일자리를 좀 공급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또 GTX와 간선 급행버스 SBRT 등 광역교통과 시내 대중교통 간 연계 전략의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광역교통은 광역교통법에 따라서 적용을 받고 있고요. 또 대중교통은 대중교통법에 따라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법이 조화를 이루도록 이렇게 해야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편리한 이용을 할 수 있다. 이 밖에 입법조사처는 소형주택 위주의 공급을 줄이고 규모의 다양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도시공사 등 사업 시행자의 재무적 건전성에 대한 국회 차원의 관심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선 이상 중진 의원들로 구성된 의회 외교포럼 이금회가 20대 국회 마지막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20대 국회와 함께 임기를 마치는 의원들이 대부분이었던 만큼 소회와 함께 21대 국회에 대한 기대를 밝혔습니다. 장전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문희상 국회의장을 주축으로 여야 소속 중진 의원들이 함께 국민의 국회 신뢰를 높이기 위해 모인 의회 외교포럼 이금회가 마지막 회동을 갖고 20대 국회를 회고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먼저 의회 외교포럼이 출범한 지 1년 남짓 짧은 기간 정부가 못한 외교적 성과까지 외교적 측면에서 국회가 제 할 일을 했다며 21대 국회도 활발한 의회 외교를 당부했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 한 분 한 분 덕에 의원 외유가 명실상부한 의원 외교로 정립될 수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21대 국회에서는 의회 외교 포럼 중심으로 국회 내 의원 외교 단체와 조직이 개편돼서 더욱 활발한 의회 외교를 펼쳐나기를 기대합니다. 박병석 의원을 제외하고 대부분 20대 국회와 함께 임기를 마치는 여야 중진 의원들. 20대 국회를 회고하면서 국회를 떠나는 아쉬운 마음을 표하고 자성의 목소리도 냈습니다. 저희 중진들이 좀 더 잘해서 우리 국민들로부터 보다 신뢰와 사랑을 받는 그런 국회가 되도록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이 기대에 미흡해서 한 점에 대해서 깊이 반성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제 며칠 남진 않았지만 우리 20대 국회가 민생 문제를 포함해서 시급한 문제를 마지막까지 처리하고 가는 것이 국민이 원하는 것이고 우리 의원들이 국민에 대한 마지막 보답이다. 20대 국회를 바라보는 중진 여야 의원들의 시선은 엇갈리기도 했습니다. 20대 국회는 우리 의정사에 정말 지워버려야 할 대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20대 국회를 반면교사 삼아야 될 것도 있지만 저는 꼭 그 20대 국회의 의미가 그렇게 평가절하돼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정 질서가 위태로울 때 그 헌정 질서를 복원해내기 위해서 국회는 한마음이 됐습니다. 하지만 곧 시작될 21대 국회에서는 견고한 협치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주문하면서 남겨진 과제에 대해서는 21대 국회가 잘 풀어나가길 기대했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제왕적 권력 구조에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동료원들이 다 알면서도 우리가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국회를 떠나니까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 정치가 보수와 진보가 양나라에 날개를 펴고 함께 나가야 되는데 앞으로 이 국난을 극복하는 그 방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5선 이상 중진들로 구성된 이금회 소속 의원들은 앞으로 의회 외교의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 21대 국회에서 의회 외교 포럼의 자문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국회 방송 장정현입니다. 화제의 당선인을 만나보는 시간. 오늘은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로 미래한국당에서 비례 1번을 받아서 국회에 입성 일찍 확정됐던 윤주경 당선인인데요. 양윤선 기자가 만나 포부를 들어봤습니다.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로 박근혜 정부에서 독립기념관장을 지낸 미래한국당 윤주경 당선인. 독립운동 정신을 이어받고 국가유공자 처우를 개선하는 건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에 있어서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면 채워가는, 법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독립기념관장을 하며 부족함을 느낀 독립운동사 연구 기반을 튼튼히 하는 일은 윤 당선인이 꼽는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신진 연구자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 일본인 연구자가 쓴 한국 독립운동사를 배워야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립운동 연구 기반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그 어떤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제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윤 당선인이 보수정당, 미래통합당의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의 후보로 당선된 것에 대한 우려 섞인 질문도 쏟아집니다. 이번 총선에 한일전 프레임이 뜨거운 화두였을 정도로 보수정당이 친일 청산에 소홀했다는 일각의 지적 때문입니다. 윤 당선인은 소모적 논쟁 대신 역사를 바로 세우고 독립운동 정신을 올바르게 계승하는 모습으로 답하겠다고 말합니다. 미래한국당은 서울 양재동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합동 참배를 하는가 하면 윤봉길 의사의 사당인 충남 예산 충의사를 참배하기도 했습니다. 당의 소속 의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독립운동 계승에 임하겠다는 각오입니다. 21번에서 1번이 되면서 이제 느낀 거는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독립운동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미래한국당에게 요구한 것이고 또 당도 그것에 대해서 화답을 한 것이고. 소수당으로서 법안 통과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기자의 질문엔 이렇게 답합니다. 독립운동 정신을 올바르게 계승하는 일을 하겠다는데 거기에 여야가 어디 있겠어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교통안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운행 확보를 위해 차량 내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또 한국감정원을 한국부동산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의 한국감정원법 개정안 등 56건의 법률안을 처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위한 제도 개선에 즉시 착수해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21대 국회가 시작되는 6월 임시국회에서부터 민생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정 시한 내 국회를 개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태년 신임 원내대표도 여야는 총선 민심을 받들어 국회 개혁에 나서야 한다며 국회 개혁의 핵심은 일하는 국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정치 키워드 탑3 시간입니다. 5월 8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어버이날을 맞아 SNS를 통해 자식들의 몫을 다하는 효도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어르신들에 대한 최고의 공격은 지혜를 배우는 것이라며 오늘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도 어르신들에게서 배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식민지, 전쟁, 가난, 독재 같은 많은 위기를 넘으면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고 자신은 힘들어도 자식들만큼은 성공하길 간절히 바랐던 높은 교육열이 대한민국을 경제력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뒤지지 않는 나라로 발전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K방역으로 높아진 국가 위상도 어느 날 갑자기 이뤄진 것이 아니라며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실력을 키워주신 어르신들께 어버이날을 맞아 깊은 존경과 감사의 큰 절을 올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자식들의 몫을 다하는 효도하는 정부가 되기 위해 치매 국가 책임제를 더욱 발전시키고 노후 건강과 복지를 꼼꼼히 챙겨 더 오랫동안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 등 활동 공간을 넓혀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세상의 모든 아버지, 어머니들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바친다며 메시지를 마무리했는데요. 시대가 변해도 달라져서는 안 될 절대가치, 바로 효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많은 어르신들께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세심하게 살펴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치 키워드입니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수요 집회 기부금 사용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의혹을 제기한 사람은 바로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인데요. 이 할머니는 위안부 성금이 어떻게 어디에 쓰이는지 모른다며 30년 가까이 이용만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어제 대구의 한 찻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수요 집회를 없애야 한다. 참가한 학생들이 낸 성금은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어 수요 집회 불참 의사를 밝힌 할머니는 집회가 학생들의 고생만 시키고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면서 성금이 모여도 할머니들에게 쓴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수요 집회를 주도하는 정의기억연대는 입장문을 통해 이 할머니의 주장을 적극 반박했는데요. 정 의원은 기부금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회계 감사를 받고 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시하고 있다며 이 할머니에게 1992년 생활지원금으로 100만 원, 2017년에 1억 원의 성금을 전달했다라는 영수증까지 공개했습니다. 이어 2017년 하반기 100만 시민 모금을 진행해 일본 정부의 위로금을 거부한 할머니 8명에게 1억 원씩을 전달했고 이어 피해자 지원쉼터 제공, 신고전화 운용, 재정의료지원법, 재정운동 등의 성금을 썼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정의기억연대 전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은 이용수 할머니의 말씀은 위안부 문제를 빨리 해결해달라는 열망에 책찍질을 하신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이 성금은 언제나 투명하게 집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의기억연대의 구체적인 기부금 사용 내용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성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의혹이 불거진 만큼 조사를 통해서 제기된 모든 의혹을 명확하게 확인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정치 키워드입니다. 21대 총선에서 낙선의 고배를 마신 미래통합당의 민경욱 의원. 연일 사전선거 조작 의혹을 제기하면서 총선 불복운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민 의원은 빼도 박도 못하는 물증이 있다며 다음 주 월요일 세상이 뒤집어질 증거를 폭로하겠다고 예고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민 의원 오늘 자신의 SNS에 조작선거 빼박 증거 3가지라는 글과 사진을 게시했는데요. 첫 번째 증거로 총선 출구조사 발표 당시에 차분한 민주당 내 분위기를 제시했습니다. 대승이 예견됐는데도 민주당이 기뻐하지 않은 부분이 이상하다는 게 민 의원의 지적이고요. 두 번째 증거로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총선 직후 야인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힌 점을 들었습니다.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은 볼리비아와 중국을 바쁘게 다니면서 전자개표를 공부한 양정철이라면서 뭐가 그렇게 무섭고 두려웠냐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증거로는 남영희 전 민주당 후보가 재검표를 철회한 사례를 꼽았는데요. 민 의원은 남 후보가 재검표를 막는 사람의 연락을 받고 어쩔 수 없이 재검표를 철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민 의원은 다음 주 월요일 국회 토론회장에서 세상이 뒤집어질 4번째 증거를 폭로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그러면서 조작선거 사건이 분수령을 맞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연일 부정선거 음모론을 꺼내들고 있는 민 의원. 그러나 선거 불복으로 비춰져서 자칫 여론의 역풍을 맞진 않을까. 통합당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민 의원은 과연 확실하게 빼도 박도 못할 증거를 제시해서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을 것인지 다음 주 월요일 국회 토론회장을 주목해봐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정치 키워드 탑3였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에 대해서 뜨겁게 토론해보는 뉴스엔의 맞짱 토론입니다. 오늘도 날카로운 분석과 또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두 분입니다. 배정호 세한대 교수, 서성교 건대 조빙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 이런저런 리포트에서 나왔습니다만은 문희상 국회의장 국민 개헌 발안을 담고 있는 개헌안 오늘 이제 의결 정적수 미달로 무산이 됐는데 사실 국민 대다수도 발의가 된 것 참 모르고 있는 사안이었어요. 이거 어떻게 보는 겁니까? 일단 개헌이 필요하냐 안 하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의 헌법이 87체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33년 지났기 때문에 시대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대다수 국민들이 개헌 필요하다라는 입장에 여론조사하면 네.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은 통합당 이전에 한국당도 개헌 자체는 찬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48명 여야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를 해서 국민 개헌안이 발의가 됐어요. 그럼 이제 헌법에 따르면은 국민 개헌안이 발의가 되면은 국회 본회의에서 60일 이내에 표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표결하는 것은 헌법적인 의무예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통합당에서 불참을 하니까 의결 종족수 미달로 인해서 투표 불성립이 됐는데 굉장히 이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하. 왜냐하면 반대 의사는 표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일단 헌법을 지키면서 그래도 표결에 참여해서 부표를 던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국회 표결 자체에 불참을 했다. 그러면은 너무나 당리당락적인 그런 모습이 아닐까. 또 가뜩이나 지금 이번에 21대 총선에서 참패를 해서 뭔가 새로운 보수 야당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일반적인데 네. 국민들이 볼 때는 통합당, 보수 야당 여전히 과거하고 똑같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질 것 같습니다. 네, 뭐 본회의 불참도 하나의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건데요. 네. 그러나 국회의원은 회의에 참석해서 본인의 의사를 표시하는 게 정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배 교수님 말씀대로 그 통합당 국회의원들이 참석해서 반대냐 찬성이냐 아니면 기권이냐 이렇게 의사 표시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네. 이번에 그 본회의 그 협상 과정 속에서 통합당이 원래는 본회의 열기로 찬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개헌이 왜 필요하냐 이런 반대론이 제기되니까 결국은 이렇게 본회의에 불참하면서 오늘 참석했던 의원이 118명이 투표에 참석했는데 194명이 참석을 해야지 이게 3분의 2가 되는 3분의 2 의결 종족수가 되고 제적 3분의 2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투표가 불성립했는데 또 하나 문제는 이 개헌안 발의를 148명의 국회의원이 발의를 했단 말이에요. 딱 과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118명밖에 참석을 안 했어요. 예, 예. 30명은 어디로 갔는지. 그것도 참 이게 국민의 지탄을 받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지금 헌법의 개정 내용, 시점 이런 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서 반대를 하고 그다음에 21대 국회에서 개헌안이 여야 간에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서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개헌안을 통과시키는 게 바람직스럽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이제 나머지가 네. 어디로 갔냐 했는데 네. 148명이 공동 발의했지 않습니까? 여야 거기에 이제 통합당 의원이 22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디로 간 거죠. 그러니까 가장 어디로 간 큰 책임은 말씀드린 데 통합당에 있고요. 지금 이제 심재철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가 됐네요. 이번에 이제 반대한 이유가 하나는 이것이 지금 21대 국회에서 개헌 드라이브를 추진하기 위한 전초전이다. 예. 그런 것 때문에 하나 반대했고 또 하나는 이번에 이제 국민 발안제 원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예. 국민 발안제가 뭐냐면 이제 국민들도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예요. 현재 이제 개헌안을 발의를 할 수 있는 게 대통령, 국회의원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헌법의 주체는 국민이 돼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국민 발안제 원포인트를 하는 게 맞겠고요. 그러니까 개헌 방향에 동의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사실은 여야가 따로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심재철 원내대표는 또 하나 주장이 국민 발안제 하면은 100만 명 이상이 이제 발의하도록 돼 있거든요. 서명을 해서 찬성을 해서. 근데 민노총이라든지 전교조를 갖고 있는 여당이 유리하지 않느냐라는 논리인데 그렇다면은 보수통합당도 자신의 세력과 조직을 만들면 되는 거죠. 예. 그런 이유 때문에 이 국민 발안제를 반대한다는 게 상당히 좀 설득력이 개헌 관련 부족하다고 논의는 생각합니다. 서 교수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요.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 아닙니까? 네. 필요할 때마다 한 번 이렇게 원포인트 개헌할 게 아니라 한 번에 이렇게 전문이라든지 국민기본권이라든지 통치구조라든지 또 경제 문제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근로자권이라든지 복지권이라든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한 번에 여야 간에 논의를 해서 개헌을 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예. 이 개헌 발의하는 거 원포인트로 개헌하고 또
21대 가서 또 개헌 논의해서 또 한 포인트 개헌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국가의 기본 질서가 더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개헌 관련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예. 네, 20대 국회 유종회의 없이 문을 닫게 될지 우려가 큰데요. 회기 내인 15일까지 추가 본회의를 열지 못하면은 남은 민생 법안도 사실상 자동 폐기가 됩니다. 앞으로 추가 본회의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5월 15일까지가 이번 임시국회 네. 마지막 날인데요. 아마 본회의가 한 번쯤은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본회의는 원포인트 개헌안을 의결하기 위한 그 본회의였고요. 예. 이제 나머지 민생 법안들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당에서도 이걸 전체로 아울러서 야당을 압박하지 말고 최소한 상임위를 통과하고 법사위에 계류됐다든지 아니면 상임위와 법사위를 둘 다 통과했다라든지 이런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 간의 합의를 거쳐서 좀 통과시킬 필요가 있고요. 뭐 오늘도 국회의장께서 1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공문을 보내가지고 법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는데 뭐 지금 관련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법들, 그 다음에 N번방 재발 방지법이라든지, 예. 그 다음에 헌법 불합치 법안들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고용보험 확대 문제, 취업 지원 문제 이런 것들은 여야 간에 공의 합의할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정비하고 가야 된다. 정비하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20대 국회가 무능국회라고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법안 통과율이 36.6%밖에 안 됩니다. 과거에 19대 국회 때 보면은 43.9%거든요. 이번에 지금 논의도 되지 않고 통과되지 않는 게 15,000개 법안이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예. 통과시킬 수 있는 것들은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여야 간의 합의를 이루는 게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같은 입장이시겠네요. 예, 당연하죠. 네. 지금 이제 20대 국회하면 역대 최악의 국회 아니겠습니까? 일도 안 하고 움직이지도 안 하니까 식물국회. 네. 그리고 몸싸움 하니까 동물국회. 그렇게 끝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역대 최악의 법안 처리율을 보였거든요. 36%. 그리고 17대 국회 같은 경우는 이제 50%가 훨씬 넘는데. 배정호 교수가 원내에 진입해야 그렇게 선될 건데 말이죠. 네. 앞으로 또 뭐 저도 기대를 해보겠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것은 김태년 신임 원내대표 민주당에 즉각 만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도 상당히 온건 합리적인 그런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특히 이 코로나19 때문에 국민들의 삶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빨리 만나야 되고요. 그리고 15일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한 번 정도는 제가 볼 때는 국회 본회의 할 수 있고 그래서 입장차가 확연히 다른 거는 빼고 입장차가 일치한 법안에 대해서는 빨리 통과해야 된다. 현재 15,000건이나 지금 계류 중이거든요. 그 말씀하신 이제 주호영 의원 이번에 이제 70% 득표 상당히 많은 득표로 당선이 됐는데 그 어떤 분위기가 반영됐다고 그렇게 예상하셨습니까? 뭐 주호영 원내대표가 될 거는 이미 답이 나왔다고 보여져요. 그럼 왜냐- 이후에 그 통합당의 운영과 여야 관계 좀 어떤 방향성을 가질 걸로 보세요? 방향성은 그렇게 쉽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복마전이잖아요. 뭐 당권 싸움, 대권 싸움 그렇게 있는 데다가 지금 지도부 자체가 구성이 안 됐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제가 하나 기대해 보고 싶은 것은 김정인 비대위 체제 구성과 관련해서 약간 조정된 안을 내놨더라고요. 예. 그게 뭐냐면은 임기를 가지고 조정할 여지가 있다. 그래서 상대 얘기를 들어보겠다. 즉 그 얘기는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최소한 내년 3월까지를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중간 지점으로 절충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8월 이후. 그래서 그 어느 정도 중간 지점에 하면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수용을 하면은 제가 볼 때는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구성이 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네, 서 교수는요? 예, 아마 뭐 이변 없이 예견된 대로 갔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네. 미래통합당이 이번에 84석인데요. 영남 의원이 56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이번에 원내대표는 수도권이냐 영남 대표냐 이걸로 갔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이미 예견됐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오히려 일부는 영남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편협성을 줄이기 위해서 반대로 갈지도 모른다. 예, 그렇게 이런 예측하는 사람이 있던데. 이변을 생각을 하고 이변을 기대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예. 이변은 발생하지 않고 결국은 예상대로 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조금 안정적이고 원만하고 합리적인 이 대세의 흐름에 맞춰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수 야당이지만은 크게 무리하지 않고 야당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권영세 조혜진 그 조가 권영세 전 의원은
이제 8년 동안 공백이 있었고요. 그랬죠. 예. 조혜진 이번 당선자도 4년 동안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새로운 사람에게 맡기기보다는 그런 점도 원내에 있었다. 계속 있었던 안정적인 리더십을 조금 선택했다고 일단 보여지는데요. 예. 이번에 이제 뭐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제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 지도 체제를 어떻게 할 거냐, 김용인 비대위 체제로 갈 거냐, 아니면은 조기 전당대로 갈 거냐 문제. 그다음에 21대 원 구성을 해야 되는데 아주 중요하죠. 예. 예, 소수 야당으로서 177석 거대 여당을 상대해서 어떻게 국회 부의장과 각 상임위원회, 또 상임위원장들, 특히 법사위 예결위 어떻게 확보해내느냐 이런 중요한 과제가 있고요. 또 지금 이제 미래통합당은 당 쇄신을 해서 예. 이제 대선이 한 1년 10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차기 정권 창출을 위한 수권 정당으로 면모를 거듭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미래한국당과의 통합 문제 이것도 큰 과제로 예. 남아 있습니다. 이 주호영 원내대표 탄생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 첨언을 하면은 네. 역대 통합당의 원내대표는 수도권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네. 김성태, 나경원 그리고 심재철. 그런데 이번에는 TK 출신, 영남 출신의 원내대표를 뽑았어요. 그럼 왜 뽑았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상당히 당이 어려워요. 84석밖에 지역구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에서 지금 56명이 영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똘똘 뭉치자. 라는 측면에서 TK 영남 출신의 원내대표를 뽑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이제 또 보니까 원유철 대표가 2+2 해가지고 현재 4당을 전제로 지금 협상하자라고 했는데 통합이 아니라 4당 체제를 가동시키는 전조인가요? 원유철 대표는 상당히 지금 시대 흐름하고 역행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상황 판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2+2라는 것은 민주당 그리고 시민당 이른바 비례위성정당이죠. 그리고 통합당 그리고 미래통합당 여기도 또 비례위성정당이죠. 이렇게 해서 2+2로 만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미 지금 전제 상황이 바뀌어버렸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시겠지만은 민주당하고 시민당은 이제 합당하기로 해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2+2가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원유철 대표가 주장하는 게 지금 잘못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기 위해서 준연동형 악법이라고 규정을 네, 했습니다. 그렇게 하자면서 사실은 잘못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산물인 2+2를 들고 나오니까 굉장히 안 맞는 거죠. 그러면 국회 해산하자고 이야기했네요. 아니요, 그분 이게 논리라면. 오히려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반대로 오히려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민심과 의석이 비례하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되고, 근데 지금 정반대로 얘기를 하니까 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용과 지금 이제 그 주장 자체가 좀 황당하다는 식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선거법 자체는 국민들이 봤을 때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 것 아닙니까? 원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소수 정당들이 국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결국은 제 1당, 2당이 독식하게 되는 이런 왜곡된 구조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거법에 대한 개정 요구는 있는데 왜 갑자기 21대 시작하기 전에 선거법 개정 얘기를 냈느냐? 그거는 원유철 대표가 시간을 벌면서 당분간은 독자 정당으로 가고자 하는 의욕을 나타낸 것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독자 정당 가가지고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네, 민주당의 새 원내 사령탑에는요 당권파 친문 김태년 의원이 올랐는데요.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짧게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먼저. 네. 뭐 1차 결선 투표 없이 김태년 의원이 50.3%, 0.3%를 넘겼습니다. 넘기면서 원내대표가 됐는데요. 그런데 김태년, 전해철 이 표를 합쳐보니까 95%란 말이에요. 역시 그래서 민주당은 친문 정당이다. 별 이변 없이 9표밖에 못 받았죠. 그래서 1차에서 선거 끝났는데 뭐 당선된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전해철 의원이 너무 강성 핵심 친문이다, 선골이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좀 선골을 견제하기 위한 조금 범연대가 이루어진 것 아니냐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김태년 스타일은 어떻게 보세요? 김태년 의원의 조금 스타일. 뭐 운동권 출신에서 강성이었는데 그동안 정책위 의장하면서 활동했던 내용들을 보면은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있는 견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김지현 의원은 엄청 평가를 했던데 보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그 주호영 원내대표와 정책적 법안 토론이 상당히 치열해지고 가능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 뭐 정성호 의원이 이제 9표 얻었다고 그래가지고 비문이 9명은 아니고 비문 중에 상당 부분들이 지금 김태년 원내대표를 선택한 거거든요. 이전에 이인영 같은 경우도 사실 친문이라고 볼 수는 없고 비주류라고 봤는데 결국은 됐거든요. 그럼 이제 왜 이번에 김태년 원내대표가 탄생을 했느냐? 역시 이제 안정입니다. 친문이면서도 당정청 역할을 다 할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친문인 전해철 의원보다는 친문 핵심의 색깔이 좀 옅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문들이 대거 그쪽에 표를 준 거예요. 그 균형을 잡았다는 걸 꼭 얘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초선 의원이 거기에는 비주류도 포함이 돼 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서성교 좀 교수는 거기는 비주류가 없는 것을 그 부분을 입증했다 좀 이렇게 일부러 얘기했습니다. 빼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초선 의원이 68명이거든요. 근데 초선 의원들이 상당수가 던진 것 같아요, 표를. 왜냐하면 당권파거든요. 이해찬계거든요. 근데 이해찬 대표가 공천권 행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선들의 상당 부분도 김태년 의원에게 표를 던진 것 같고 또 하나는 정책위 의장으로서 굉장히 전문성이 있습니다. 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재현 의원 같은 경우는 정치 천재다 이렇게 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역시 전해철 의원보다는 뭔가 협치에 유연성이 있을 것 같다. 여지는 더 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 안철수 대표 관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국민당의 안철수 대표 최근 이런저런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우리는 야권이란 말을 얘기했다가 또 상황에 따라서는 야당이든 여당이든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최근의 행보 어떤 배경이 떠오십니까? 네, 사실 이제 안철수 대표가 그동안에 자산을 다 까먹고 이번에는 세석밖에 얻지 못했지 않습니까? 사실 국회에서 세석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정치적인 연대, 연합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옛날 말에 노련한 외곽을 때리는 수유지 않을까. 본인은 이제 2022년 3월 9일 대선을 출마해야 되는데 이 기반으로는 대선이 안 되니까 결국은 야권 통합하면서 연대하면서 본인의 지지 기반을 확장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몇 가지 발언을 보면요. 저는 정부 여당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견지해왔다. 저는 야권이다. 야권이다. 저는 이번 선거가 여당의 승리가 아니라 야권의 패배다. 그렇기 때문에 야권이 쇄신하는데 자기가 참여하겠다. 공동으로 하자. 예. 그다음에 또 뭐 총선 평가 공동으로 하자 이런 거 보면은 야권에 자기가 본인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재편하고 대선 후보로 하겠다는 포석이 깔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외곽을 때리는 노련한 건 아니고 직공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야권이랑 이제 확실하게 포지셔닝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태도 변화를 보였느냐? 과거에는 통합당하고 절대 안 한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통합당하고도 손을 잡을 수 있을 것처럼 매우 유연한 태도를 보였는데 그 이유는 안철수 대표가 대통령 되고 싶은 거죠. 대통령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1대1 구도를 만드는 건데 지금 3석밖에 없어요. 과거에는 38석이 있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제가 볼 때는 4가지 단계를 거칠 것 같아요. 첫째는 일단 미래 한국당하고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봐요. 예. 만약에 그게 안 되면은 정책연대 그 가능성이 크다고 보군요. 예, 저는 우리 여기 오늘 기자들 분석에서는 그 가능성 크지 않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가. 왜냐하면 지금 미래 한국당 같은 경우도 의원 꼬주기를 통해서 교섭단체를 구성하면 엄청난 국민적인 비난에 직면하기 때문에 예. 안철수 의원이 오케이하고 안철수 대표가 오케이하고 그러면 저는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요. 예.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두 번째로 정책연대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 같아요. 전망에 대한 평가는 우리 기자들의 평가와 진단과 배정호 교수 조만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필요가 맞기 때문에 꼭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년 4월에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거든요. 예. 그때 제가 볼 때는 공동연대를 해서 마지막으로는 어떻게든지 자기가 범야권의 단일 주자가 돼서 민주당 후보와 1대1 대결 구도로 한번 가보겠다라는 그런 첫 수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국민의당이 3석을 가져간 상황에서 안 대표는 원외에 있는데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번 전국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한번 예상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인이 뭐 다양한 구상을 많이 할 걸로 보여지는데요. 저는 결과적으로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가 가장 가까웠던 시절이 2008년 2012년이었거든요. 그럴 때 본인이 직접 11년 네. 네. 서울시장 보궐선거인가요? 네. 예, 그때 나오면서 양보하면서 본인이 이제 상당히 인기를 많이 받았는데 최근에 있는 대선 지지율을 보면 상당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즉 본인이 내세웠던 새로운 정치
독일과 미국 1년 4개월 갔다 오면서도 아무런 비전과 정책을 내놓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평가가 이번 총선에 나타났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대선에서 가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좋은 인물이 돼야 되고 본인이. 두 번째로는 조직도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좋은 정책과 공약이 있어야 되고요. 네 번째로는 또 그를 달성할 수 있는 전략이 있어야 되고 또 자금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종합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안철수 대표는 2022년에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쉽지 않은 것은 뭐 저도 동일합니다. 다만 가능성이 제로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은 지금 야권에 좋다는 그런 주자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또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이길 외에는 본인의 꿈을 이룰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불쏘시개가 될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후보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맞짱 토론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배정호 세한대 교수, 서성교 건대 초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번 주말 단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에 봄비치고는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남해안과 제주도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고요. 그 밖에 곳곳에도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네, 나흘 만에 국내에서 다시 코로나19 지역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이태원 클럽 관련 집단 감염 우려도 상당히 되는데요. 생활 방역이 정착될 수 있도록 주말 동안에도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철저히 실천해야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위해 다음 주에도 뉴스엔이 함께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